네 동서는 시험이 편하라고 새 차를 떡하니 뽑아왔다. 근데 넌 맏며느리라는 게 명절에 용돈 한 번 시원하게 못 쥐어주냐? 온 친척이 다 모인 마당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을 뱉듯 뱉어낸 말입니다. 동서가 받친 번쩍이는 차 앞에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더니 제가 밤새 허리 부서져라 만들어간 음식은 궁상 맞다며 벌레보다 취급하셨죠. 오직 돈다발로만 며느리의 등급을 매기는 끔찍하고 파렴치한 시댁. 뼈에 사무치는 차별과 모욕 속에서 맏며느리인 저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구청에서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장을 봐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종일 민원인들에게 시달려 파김치가 되었지만 쉴 틈이 없었죠. 내일이 시어머니 생신이라 끓여갈 공국을 올려야 했거든요. 핏물을 빼고 밤새 가스불을 조절하며 정성을 다해 국물을 우려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저를 보고 남편이 안쓰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냥 식당에서 좀 사가지 뭘 그렇게 고생을 해.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어머니가 식당 국물은 조미료 냄새 난다고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생신이신데 내가 직접 끓여가야 마음이 편해. 당신은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자. 미안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당신 이렇게 고생 안 시킬 텐데.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공무원 맞벌이로 아이 둘 키우며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었죠. 그래도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볕들 날이 있을 거라 믿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공국통과 정성껏 부친 전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군요. 시동생 내외였습니다. 어머 형님, 일찍 오셨네요? 그 짐통들은 다 뭐예요? 화려하게 꾸민 동서가 손에 작은 쇼핑백 하나를 달랑 들고 차에서 내리며 묻더군요. 동선에는 인테리어 사업이 대박나면서 아주 돈을 물쓰듯 하고 다녔죠. 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음식 좀 해왔어. 동서도 어서 들어가자. 아유 형님도 참. 요즘 누가 촌스럽게 집에서 음식을 바리바리 해와요. 호텔 뷔페나 고급 한정식집 가서 우아하게 밥 먹으면 끝인데. 동서의 얄미운 소리에 속이 콕 찔렸지만 꾹 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시던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 왔니? 어쩜 넌 올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시고 동서의 두 손을 덥석 잡으시며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저는 멋쩍게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공국 밤새 푹 고아왔어요. 전도 좀 부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식탁 쪽을 힐끗 보시더니 미간을 팍 찌푸리셨습니다. 야, 넌 냄새나게 뭘 그런 걸 잔뜩 싸들고 왔냐? 요즘 세상에 누가 궁상맞게 집에서 기름 냄새 풍기며 전을 부쳐 먹어. 그냥 봉투나 두둑하게 하나 주면 될 것을. 시어머니의 날 선 타박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불 앞에 서 있었던 제 정성이 한순간에 궁상맞은 쓰레기 취급을 받은 거죠. 그때 동서가 쪼르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아까 들고 온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형편이 빠듯하니까 몸으로 때우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백화점 가서 신상 가방 하나 뽑아왔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모임 나가실 때 기죽지 마시라고 제일 비싼 걸로 골랐어요.
어머머 세상에. 이게 그 유명한 명품 가방 아니냐. 아이고 내 새끼.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수진아, 넌 이것 좀 봐라. 며느리 노릇은 이렇게 돈으로 확실하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가방을 품에 안고 뺨까지 부비며 좋아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대놓고 핀잔을 주셨죠.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어제 퇴근하고 밤새도록 고생해서 만든 거야.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셔? 내가 틀린 말 했니? 생일날 기름 냄새 쩔은 밥 먹기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치워라. 우리 예쁜 소라가 가져온 명품 가방에 국물이라도 튈라.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손사래를 치며 밀어내셨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입을 가리고 호호 웃고 있었죠. 형님, 어머니가 싫다시잖아요. 그냥 형님네 가져가서 드세요.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고급 코스 요리나 사드릴게요. 식탁 구석으로 밀려난 반찬통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면 동서 앞에서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돈 앞에서 한없이 가벼워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가슴속에서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밤새 끓인 공국은 시어머니 입에 한 숟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저희 집 주방에 우두커니 서서 도로 가져온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꺼내놓았죠. 차갑게 식어버린 국물 위로 둥둥 뜬 하얀 기름을 보는데 제 속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엄마가 노인네라 돈 앞에서는 주책을 떠시네. 당신이 참아.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머니는 어떻게 내 면전에서 대놓고 그렇게 무시를 하셔? 동서가 사온 명품 가방에는 뽀뽀까지 하시면서 내가 해간 음식은 냄새난다고 치우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다음부터는 당신 고생하게 음식 같은 거 절대 해가지 마. 응? 제발 화 풀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음씨는 착한 사람이지만 늘 어머니 앞에서는 강하게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주말이 찾아왔어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휴대전화에서 요란하게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가족단체 채팅방이었죠. 동서가 사진을 여러 장 연달아 올렸더군요. 최고급 한우 식당에서 동선의 부부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블링이 화려한 소고기가 잔뜩 쌓여 있었죠.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우리 어머니 입맛에 꼭 맞으신다니 너무 기분 좋네요. 어머니 사랑해요. 동서의 애교 섞인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답장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 너희 부부 덕분에 내 입이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이 비싼 걸 배 터지게 먹다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채팅방 화면을 내려다보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화려한 외식 자리에 맏며느리인 저와 남편은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저도 채팅방에 메시지를 하나 적어 올렸어요.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다음 달 건강검진 제가 제일 좋은 대학병원으로
VIP 코스 예약해 두었어요. 날짜 다가오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없는 살림에 적금을 깨서 무리하게 잡아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메시지 옆에 노란색 숫자 1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도 채팅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동서도 시동생도 그 누구 하나 대답이 없었죠. 마치 제 말만 투명 인간의 메아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5분, 10분, 1시간이 지나도 제 메시지는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여보, 어머니 단톡방에서 내 말 또 무시하셨네. 제가 헛웃음을 지으며 휴대전화를 툭 던지자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게 아마 고기 드시느라 바쁘셔서 못 보셨을 거야. 엄마가 스마트폰 타자 치는 게 느리시잖아. 당신은 진짜 바보야? 이건 그냥 내 정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으로 무장한 동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맏며느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죠. 그래도 연세 드시면 누가 진짜 속이 깊은 며느리인지 알아주시겠지 하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속에 시퍼런 멍이 하나 더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날이 밝았습니다. 구청에 귀한 연차까지 내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차를 몰았죠. 없는 살림의 대학병원 VIP 코스로 예약하느라 저희 부부는 돈을 조금 썼거든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좋은 곳에서 확실하게 검사받게 해드리고 싶은 게 맏며느리 마음이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해 차 경적을 가볍게 울리자 시어머니가 화려한 외출복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어서 타세요. 시어머니는 제 차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쯧쯧 혀를 차셨습니다. 아휴, 차 문짝에서 나는 삐걱 소리 좀 들어봐라. 이 똥차는 언제 폐차시킬 거니? 동네 사람들 볼까봐 창피해서 탈 수가 있어야지. 아침부터 날아오는 타박에 속이 상했지만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아직 엔진도 튼튼하고 굴러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애들 학원비 대기도 빠듯해서 차 바꿀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도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어제 새 차도 싹 해뒀어요.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눈을 흘기셨죠. 궁상 맞은 소리 좀 그만해라. 둘째네는 이번에 회사 명의로 아주 크고 좋은 외제차를 한 대 더 뽑았더라. 소라가 지난번에 나 태워준다고 그 차를 끌고 왔는데 어찌나 승차감이 좋은지 구름 위를 떠다니는 줄 알았다. 네 차는 방지턱 넘을 때마다 내 뼈마디가 다 쑤신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싼 건강검진을 예약해드리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제 처지가 서글펐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 자랑은 끊이지 않았어요. 소라가 백화점에서 무슨 화장품을 사줬다느니 동선의 사업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납창구에서 제가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내밀며 거액의 검진비를 결제할 때였죠.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화면에 뜬 동서의 이름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하이톤으로 변했습니다. 오냐,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 어머 세상에 용돈을 또 보냈다고? 저번 주에도 두둑하게 줬으면서 뭘 또 이렇게 챙겨. 아유,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 통장이 마를 날이 없네.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결제 영수증을 챙기던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들으라는 듯이 더 과장되게 통화를 이어가셨죠. 그래. 검사 끝나고 네가 사준 그 명품 가방 들고 모임 나갈 거다. 우리 소라 최고다.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수진아 봤지? 며느리 노릇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돈으로 하는 거다. 너도 맨날 힘들다 징징대지 말고 우리 소라 반이라도 좀 닮아봐라.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결제한 이 비싼 건강검진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으시는 걸까요? 오전 내내 검사 받으시는 걸 쫓아다니며 부축해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시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완전히 지쳐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죠.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오늘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오느라 많이 힘들었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정성이 어머니한테는 그저 찌질하고 궁상맞은 짓거리로 취급받는 게 너무 비참해. 오늘도 병원에서 동서가 용돈 보냈다고 나 들으라고 어찌나 소리를 치시던지. 내가 결제한 검진비는 돈도 아니야?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죠. 미안해. 엄마가 노인네라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비싼 물건만 좋아하셔서 그래.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우리 형편에 엄청 무리한 거 아는데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씀드릴게. 말씀드리면 뭐가 달라져? 당신은 어머니 앞에서 늘 꿀먹은 벙어리잖아. 내가 언제 큰 거 바랐어? 그냥 고생했다, 고맙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셔? 저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에 남편은 제 손만 만지작거리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남자의 착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오늘따라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차별 속에서 저를 지켜줄 방패막이가 하나도 없는 기분이 들었죠. 점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벌써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또 어떤 기막힌 일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실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맏며느리라는 굴레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저 이 모든 차별과 서러움을 속으로 사귀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추석 명절이 밝았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시댁 부엌에 틀어박혀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어요.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배어들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쉴 틈이 없었죠. 남편은 제 옆에 쭈그려 앉아 마늘을 까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깻잎전 부칠 테니까 당신은 방에 들어가서 허리 좀 펴. 이마에 땀방울 맺힌 것 좀 봐. 됐어. 당신이 전 부쳐서 모양 삐뚤어지면 어머니가 또 내 탓하시며 불호령 내리실 거잖아. 그냥 하던 마늘이나 마저 다 까줘. 정말 미안해. 우리 마누라 명절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남편의 위로에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친척 어른들이 시댁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북적이는 거실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다과상을 내어가는데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클렉슨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서 식구들을 밖으로 불러내더군요. 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다들 잠깐 마당으로 좀 나와보세요. 동서의 하이톤 목소리에 거실에 앉아 계시던 친척 어른들까지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앞치마에 젖은 손을 대충 닦으며
뒤따라 나갔죠. 마당 한가운데에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은색 소형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시트에 비닐도 채 뜯지 않은가 출고된 새 차였습니다. 서방님이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반짝이는 스마트키를 불쑥 내밀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버스 타고 경로당 다니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차 타고 편하게 다니세요. 동서도 질세라 화려한 명품 원피스 자락을 펄럭이며 시어머니의 팔짱을 꼭 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친구분들 모임 가실 때 기죽지 마시라고 특별히 뽑은 어머니 전용 차예요. 마음에 쏙 드시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시더니 이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정녕 내 차란 말이냐? 우리 둘째 아들내미 예쁜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이 늙은이가 말년에 호강을 다 누리는구나. 주변에 둘러서 있던 친척 어른들도 박수를 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둘째가 사업으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효자 났네, 효자 났어. 저런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지 뭐야. 그 화기애애하고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덩그러니 소외되어 서 있는 건 오직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감격의 눈물을 훔치시더니 갑자기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획 노려보셨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따라 저에게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넌 똑똑히 봐라. 네 동서는 시험이 편하라고 차를 떡하니 뽑아왔다. 근데 넌 맏며느리라는 게 명절에 시어미 용돈 한 번 시원하게 못 쥐어주냐? 만날 살기 팍팍하다 앓는 소리만 하고 돈 안 드는 나물이나 묻혀오면 며느리 돌이 다 한 줄 알지? 수십 명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면으로 날아와 꽂힌 비수였습니다. 순식간에 마당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머릿속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내리고 너무 큰 수치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도망치고 싶은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늘 어머니 앞에서 기가 죽어 지내던 남편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참다 못해 한 걸음 나섰습니다. 엄마, 친척 어른들 다 계신데 수진이한테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어제 퇴근하자마자 와서 밤새도록 허리 한번 못 펴고 음식 장만하면서 고생한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의 떨리는 항변의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시며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넌 닥쳐라. 사내 새끼가 무능해서 지 마누라 고생시키는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야. 네 동생 반이반만이라도 돈을 벌어와 봐라. 이 형편없는 놈아. 형편없는 놈.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친아들에게 그것도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뱉어낸 시어머니의 그 잔인한 폭언에 제 억장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그 어깨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여서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서 있던 동서는 승리자라도 된 양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조롱 섞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핏방울이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애써 꿀꺽 삼켰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 정말 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완벽한 패배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저는 이 모욕적인 순간의 서늘한 공기를 뼈에 새겼습니다. 도저히 그 모욕적인 자리에 더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듯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끌고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왔죠. 등 뒤로 동서의 얄미운 웃음소리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낡은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쇳소리가 유난히 더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운전대를 꽉 잡은 남편의 손등에는 시퍼런 핏대가 솟아 있었죠. 어머니에게 형편없는 놈이라는 끔찍한 폭언을 들은 남편의 속은 오죽 타들어갔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저희 집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하루 종일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툭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사람을 그렇게 벌레 보듯 짓밟으실 수가 있어? 내가 하루 종일 부친 저는 궁상맞은 쓰레기 취급하면서 동서가 뽑아온 자동차 앞에서는 아주 기뻐서 난리시더라.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바친 정성은 다 무용지물이었어.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시울도 이미 붉게 젖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정말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당신까지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었어. 엄마가 오늘 우리한테 한 행동은 정말 선을 넘으셨어. 친척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시다니 나도 이제 엄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어머니한테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이잖아. 그런 아들한테 형편없는 놈이라니 그게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할 소리야? 돈 잘 버는 둘째만 자식이고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데 내가 왜 계속 맏며느리 노릇을 해야 해? 나 이제 더는 바보같이 안 참고 살 거야. 제 단호하고 뼈에 사무친 목소리에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앞으로 시댁에 발길 끊겠다고 해도 나 아무 말 안 할게. 나도 오늘부로 맏아들 노릇 다 내려놓을 거니까.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의 연락을 철저하게 끊어버렸어요. 단톡방에서 알림이 울려도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주말 아침에 시어머니에게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허둥지둥 받았겠지만 저는 액정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차갑게 노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넌 시어미가 전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군뱅이처럼 늦게 받니? 애비는 전화기도 꺼져 있고 느그 부부는 대체 윗사람 무서운 줄을 몰라. 이번 주말에 네 동서가 또 최고급 한정식집 예약해놨다니까 애들 데리고 본가로 넘어와라. 그날 네 동서가 사준 내 새 차 타고 식당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니들이 이번엔 밥값이라도 좀 보태든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에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친정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부는 동선이가 밥 사는 자리에 안 갈 거예요. 어머니 새 차 타고 편하게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멋이 어째? 이것이 지금 시어미가 오라가라 하는데 어디서 맹랑하게 말댔구야? 니들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어머니, 저희는 돈도 없고 형편없는 자식들이라 그런 고급 식당 밥값 낼 돈 없어요. 동서네랑 오붓하게 훌륭한 시간 보내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눌러버렸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얹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속은 시원했어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제 스스로 아주 단단하고 높은 벽을 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댁의 무거운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조용한 일상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며느리 등급을 매기는 그 숨막히는 곳에서 빠져나오니 차라리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남들처럼 번쩍이는 외제차를 끌지는 못해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추석 명절에 그 끔찍했던 자동차 사건 이후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댁과 거리를 두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주말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남편과 과일을 깎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액정에 서방님 이름이 떴어요. 남편은 흠칫 놀라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아.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부도라니. 야, 박정민, 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저도 깎던 사과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방님의 다급하고 엉엉 우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웅웅 울려 퍼졌어요. 통화를 마친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정민이네 어떡하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간 곳에서 대형 클레임이 터졌는데 하청업체 사장까지 대금 들고 잠적해버렸대. 연쇄로 자금줄이 꽉 막혀서 결국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도라고? 그렇게 돈을 갈퀴로 쓸어 담는다고 자랑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위약금 물어주느라 회사 계좌는 다 압류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대. 정민이 놈 아주 죽고 싶다며 펑펑 우는데 나도 눈앞이 캄캄하다. 돈이 최고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동서 부부의 몰락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뒤 퇴근길에 습관적으로 동네 중고거래 앱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사진 배경과 아이디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동선의 집 거실에 깔려있던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놓고 2번밖에 안 든 명품백 반값에 팝니다. 백화점 정품 다이아 시계 급처분해요. 동서가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제 눈앞에 들이밀며 자랑했던 그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이 줄줄이 헐값에 올라와 있더군요.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그 콧대 높던 동서가 자기 손때 묻은 물건들을 중고 시장에 내다 팔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몹시 무거운 표정으로 퇴근해서는 제게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한테도 지금 난리가 났나 봐. 왜?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정민이네를 도와주신대? 도와주기는커녕 당장 엄마한테 매달 들어가던 용돈 100만 원이 이번 달부터 딱 끊겼어. 소라 재수 씨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기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제 돈 한 푼도 못 드린다고 통보했다는 거야. 돈으로 맺어진 얄팍한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의 관계가 한순간에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가 쥐어주는 그 돈다발이 평생 갈 줄 아셨겠죠.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겠다. 처음에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라며 정민이 역성 들고 감싸시더래. 근데 막상 매달 꼬박꼬박 꽂히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엄마도 슬슬 불안해지신 거지. 그래서 정민이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셨다는데 걔가 지금 엄마 달랠 정신이 어딨어. 엄마더러 제발 알아서 사시라고 성질만 팩 내고 끊어버렸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떠받들던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헌신짝처럼 내쳐진 어머니의 처지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돈 앞에서 저를 짓밟고 춤을 추시던 어머니가 이제 그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입맛이 씁쓸해지면서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픽하고 새어나왔습니다. 동선이가 쫄딱 망했다는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2달 정도 흐르자 껍데기만 번지르르 했던 그 집안의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던 용돈이 완전히 끊겨버렸거든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헛웃음을 치며 들어오더군요. 여보, 방금 고모님하고 통화했는데 엄마가 아주 난리가 나셨대. 소라 재수 씨가 전화를 아예 안 받는다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인데? 오죽하면 엄마가 정민이한테 전화해서 소라 좀 바꿔보라고 소리를 지르셨대. 근데 정민이 그 자식도 아주 가관이야. 지금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다니는 판에 엄마 용돈 타령이 귀에 들어오겠어? 어머니 제발 우리 집구석 다 망한 거 안 보이냐고 알아서 좀 사시라고 악을 쓰고 끊어버렸단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참 인생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다발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던 그 끈끈했던 고부 사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진짜 비극은 용돈이 끊긴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전화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옆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정호야, 너 당장 돈 1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없니? 나 지금 눈앞이 노래서 쓰러질 것 같다. 갑자기 돈 100만 원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글쎄 오늘 우편함에 보니까 이것저것 고지서가 날아왔지 뭐냐. 게다가 차가 내 명의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까지 올랐더라. 그것뿐인 줄 아니? 이놈의 똥차가 기름은 또 어찌나 퍼먹는지 주유소 가기가 무서워 죽겠다. 추석 때 동선이가 온 동네방네 생색을 내며 안겨주었던 그 번쩍이던 새 차가 화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찻값만 자기들이 내고 명의를 시어머니 앞으로 돌려놔서 유지비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몫이 된 거였죠. 어머니는 그 길로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기가 막히다는 듯 제게 그 내용을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소라한테 공과금 이것저것 내달라고 사정했나 봐. 근데 소라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어머니, 저희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예요? 차 유지할 형편 안 되시면 딜러 불러서 당장 중고로 팔아버리세요. 저희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매몰차게 끊어버렸대.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렇게 어머니 최고라며 혀끝에 꿀을 바른 듯 굴던 동서가 돈줄이 마르자마자 안면을 싹 바꾼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셨겠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결국 이렇게 돈으로 무너지는 법이라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지금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인 남편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눈치였어요. 여보, 그래도 노인네가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이번 달 공과금만이라도 좀 내드리면 안 될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저는 하던 빨래를 바닥에 탁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벌써 잊었어? 어머니가 우리한테 형편없는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시며 동서차에 얼굴 부비시던 거. 그 차 유지비까지 우리가 왜 내드려? 동서가 사준 차니까 동서한테 해결하라고 해. 내 주머니에서는 단돈 10원도 나갈 수 없어.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도와주면 또다시 우리를 만만한 호구로 아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 뼈저린 현실을 어머니 스스로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번쩍이던 새 차를 헐값에 중고차 딜러에게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동서가 자기 이름으로 뽑아준 거라 자랑하던 그 차가 사실은 할부금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은 폭탄이었던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혀를 찢찢 찼습니다. 하지만 제 지갑을 열어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남편도 더는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자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학원비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전화가 지잉 울렸어요. 화면에 뜬 시어머니의 이름을 보고 남편은 저를 힐끗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쩌렁쩌렁하던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마치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죠. 정호야. 나다. 저기 혹시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겨울이라 난방을 좀 틀었더니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내 수중에 남은 돈이 10원 한 장 없다. 아까 낮부터 쌀독도 다 비었는데 둘째 놈은 아예 전화를 꺼놓고 받지를 않네. 그 오만하던 시어머니가 가스비와 쌀값이 없어서 맏아들에게 쩔쩔매며 돈을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알았어요. 일단 끊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거실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가스비 낼 돈이 없으시대. 쌀도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지? 내가 당신한테 차마 돈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내일 내 용돈에서 좀 보내드리면 안 될까?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보니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에 있던 가계부와 은행 보안카드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마트 뱅킹 앱을 열었어요. 당신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뺏어드려. 내가 방금 어머니 계좌로 공과금이랑 쌀 사실 돈 넉넉하게 보냈어. 당신이 전화해서 돈 보냈다고 말씀드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진짜야?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돈 보낸 거야?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도 어떻게 당신이 먼저 돈을 줘?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남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죠. 착각하지 마. 내가 어머니를 용서해서 돈을 보내는 게 아니야. 며느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당장 굶게 생긴 어른을 외면하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야. 동서처럼 돈 떨어졌다고 가족 내팽개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나 못해. 대신 어머니한테 내 안부는 전하지도 말고 내가 보냈다는 생색도 내지 마. 나는 여전히 어머니랑 통화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제 단호한 성급기에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정호야, 나 감기 몸살이 심한데 병원비가 없다. 다음 달에는 또 이런 전화가 왔죠. 정호야, 친구 딸 결혼식인데 축의금 낼 돈이 없어서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시어머니의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국 결론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동서가 백화점 상품권이며 현금 다발을 안겨주었겠지만 이제 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때마다 묵묵히 가계부의 시댁 지출 항목에 금액을 적어 넣으며 돈을 붙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도 생색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제가 쳐놓은 얼음장 같은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으니까요. 동서가 안겨주던 화려한 명품과 빳빳한 수표 다발에 비하면 제가 보내는 돈은 그저 초라한 생활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얄팍한 생활비가 지금 시어머니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죠. 가계부에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댁이라는 시린 겨울은 여전히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구청에서 퇴근해 저녁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수저를 놓고 있었어요.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을 확인한 순간 저는 끓고 있던 찌개 불을 멍하니 끄고 말았어요.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은 지 반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제게는 단 한 번도 직접 전화를 건 적 없으시던 분이셨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 누구 전화야? 어머니야. 제 대답에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직접 전화를 다 하셨어? 받지 마. 내가 나중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신지 물어볼 테니까. 남편은 제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실지 또 얼마나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실지 두려웠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끄끄거리며 숨을 죽여 우는 소리만 희미하게 넘어오고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씀 안 하시면 끊겠습니다.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그제야 억눌렀던 울음이 짐승의 곡소리처럼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맏며느리 수진아, 내가 죽일년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호통만 치시던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내가 눈이 멀었었다.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내 진짜 보물을 몰라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살았어.
그동안 네가 매달 공과금 붙여주고 쌀값 보태준 거 오늘 정우한테 다 들었다. 나는 정우가 비상금 깨서 주는 줄 알았는데 네가 다 챙겨주고 있었다며. 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숨 넘어가듯 오열하셨습니다. 소라 그 기집애는 내 전화는 다 안 받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비싼 차 사주고 명품 가방 안겨줄 때는 평생 내 옆에서 효도할 것처럼 굴더니 돈 떨어지니까 어미고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갑다. 수진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네가 밤새 고아온 공국 구박하고 네 동서 가지고 온 차 앞에서 너한테 몹쓸 소리 했던 거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혀를 깨물고 싶구나.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던 거야. 나를 좀 용서해 다오. 시어머니의 절절한 참회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속절없이 흘러내렸죠. 곁에 선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아주 담담하고 또렷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그동안 속상했던 거 이참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돈 많고 적고가 며느리 값어치를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끌여간 공국이 명품 가방보다 결코 싼 게 아니었어요. 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진심이 들어간 거였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어. 다시는 안 그러마. 앞으로 용돈은 저희 형편되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드릴게요. 대신 다시는 저를 동서랑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맏며느리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다시는 어머니 안 볼 겁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우시며 거듭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서 날아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고 후련했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뭉클한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과 전화를 받은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믿기 힘든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귀찮다며 뚝뚝 끊으시던 분이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어느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오냐, 수진아. 주말인데 푹 쉬지도 못하고 깼구나. 아니에요. 마침 일어났어요. 내가 어제 시장에 갔다가 네가 좋아하는 열무가 아주 연하고 좋길래 김치를 좀 담갔다. 정우 편에 보낼 테니까 퇴근하고 와서 밥에 쓱쓱 비벼 먹어라. 네, 어머니, 잘 먹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제 안부를 묻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시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도 콧노래를 부르며 본가에 심부름을 다녀오곤 했죠. 여보, 엄마가 당신 주라고 참기름까지 갓 짜서 주시더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신 분인 줄 나도 이제 알았어. 당신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엄마 마음 돌려준 덕분이야. 고마워.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당신도 중간에서 마음고생 많았잖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편하네.
한편 쫄딱 망해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서방님 내외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일용직을 전전하던 서방님을 남편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아는 선배의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시켜 주었죠. 동서 역시 예전에 그 콧대 높던 허영심을 다 버리고 집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마당에서 번쩍이는 새 차를 두고 저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끔찍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명절이었죠. 하지만 올해 시댁의 풍경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침개를 부치고 있으면 어느새 수수한 차림의 동서가 옆에 다가와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할 테니까 형님은 허리 좀 펴세요. 그동안 제가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형님 얼굴 뵐 면목이 없어서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렸어요.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없는 헬쑥한 동서의 얼굴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됐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지. 서방님도 새로 취직해서 열심히 하신다며? 이제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돼. 제 위로의 동서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온 식구가 둥글게 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던 도중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에서 뭉클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우리 맏며느리, 내가 작년 추석에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이불을 걷어찬다. 그때는 내 눈에 뭐가 씌어 단단히 미쳤었나 봐. 돈 들어올 때 간이고 쓸개고 내어주며 잘하는 건 길 가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돈 없고 초라해졌을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효도인데 내가 늙어서 그걸 이제야 알았어. 우리 수진이가 살림 잘하고 든든하게 버텨줘서 이 집안이 안 흔들리고 살고 있는 거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인정에 온 가족이 숙연해졌습니다. 남편도 밥그릇을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혔고 서방님과 동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저 역시 코끝이 찡해지며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억울하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난날의 상처가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오순도순 잘 살아봐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청에서 바쁘게 일하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 학원비와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수진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서 차가운 가시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박한 온기가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이나 돈다발보다 값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모진 폭풍우를 견뎌낸 우리 가족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끄떡없는 진짜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기막힌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동서가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참으로 속 시원하고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지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진 수모를 꿋꿋하게 견디고 마침내 집안의 진짜 평화를 이끌어낸 수진 씨의 넓고 단단한 마음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기막힌 세상만사 구독자 어르신들은 이번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비슷한 경험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가슴을 뻥 뚫어줄 아주 기가 막히고 맛깔나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